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금요일이 왔습니다. 11월 4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금요일이에요. 날씨가 엄청나게 춥네요. 주말에 자전거 타기는 글렀네. 영화로 가면은 손발 꽁꽁 얼거든요. 한 2시간, 3시간까지 탈 수 있는데 8시간 정도 타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날씨가. 그런 겨울이 왔습니다. 네. SM님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마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연준과 시장, 줄다리기를 시작하다. 네. 오늘 사실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또 다른 부제는 뭐냐면 시장이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 확실해. 이제는 확실합니다. 시장이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 어제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월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책이 레깅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즉 정책을 했던 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먹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뒷얘기를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말이야, 시장은 우리가 무슨 정책을 할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가격을 매기던 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깅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알아서 할 건데 니들이 설레발치니까 나는 못 해주겠는걸? 이겁니다. 어제 그 주식시장과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파월이 했던 얘기 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점이에요. 나 니들 때문에 하기 싫은데? 이겁니다. 또 오를 거잖아. 안 돼. 니들 오르면 기대심리도 안 꺾이고 기대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안 돼. 절대 못하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 못하실까요? 근데 그 앞단에 레깅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 정책이 지연되는 것을 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책이 지연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정책의 지연을 감안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는 맥스 4.75%일 수밖에 없고 아마도 4.5도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열어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자, 내일 정도 주식시장이 되면 이 부분은 좀 일부 반영할 건데 지금은 뭐라 그럴까 약간 숏텀 패닉에 조금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이 오늘 조금 많이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많이 약세, 즉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이루었고요. 또 하나 BOE가 영란은행이 예상됐던 금리를 올리는 이벤트를 했어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자 이제 거기 볼 것 없어. 근데 쟤네들은 다 올렸고 앞으로 얘네들 만만치 않을 거야. 왜냐하면 금리 올리는 거에는 다 찬성을 했는데 2명이 반대 의견 50bp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건데 유럽은 경기도 어렵고 물가도 높고 이제 금리도 미국만큼 못 올려 이런 느낌이 딱 받으니까 달러가 쭉 올랐습니다. 금리도 올랐고. 예. 자,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 펼쳐졌고 채권 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고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건데 미국인들 5%의 기준금리를 견딜 수 있을까? 네. 견딜 수 있을까? 너희들은 견디요? 자, 그러나 지표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단 고용이 안 떨어져요. 와, 이건 진짜 불가사의한데 약간 금이 가긴 하는데 제대로 안 떨어집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죠. 인플레만 떨어져진다면 완전히 좋은 이슈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경기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고용 관련 지표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경기가 반등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소프트 랜딩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근데 우리에게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는 약 3개월 정도의 애매한 시간이 펼쳐질 것 같다. 3에서 많게는 5개월 정도? 이게 되게 애매한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꺾이려면 한 3에서 5개월 이후부터 확연히 꺾이는 게 보여지고 방향성 그 전에 보이긴 할 텐데 절대치로 낮아지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건데 그 사이에 고용도 쉽게 안 떨어질 거고 다른 지표는 떨어져도 고용이 쉽게 안 떨어지고 이런 식이 되면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 금리는 니들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5%까지는 시간을 두면서 가게 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추정하는 거는 그렇게 틀린 추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기준금리가 뭐 여전히 4.75도 가능하지만 4.5도 가능한 상황들이 지금부터 펼쳐지고 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깜놀한 상황이다. 왜? 윗뚜껑을 다시 열어버렸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6월달 이후에 폭락, 6월달께 있었던 폭락, 그 다음에 9월달 이후의 폭락, 이 과정들 모두 두 번의 공통점은 뭐냐면 윗뚜껑이 열려서 그래요. 금리의 윗뚜껑이. 아예 뭐 한 4% 되겠지 이랬는데 뭘 틱 하고 열더니 4.7. 9월달에 박살 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뭐 3%쯤 하겠지 했는데 틱 하면서 4%까지 열어버리니까 시장이 폭락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페드워치 상황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페드워치 상당히 뭐 날라리 지표니까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물마다 한번 오늘 지금은 이건 이제 12월 달에 FOMC 회의 때 이야기인데요. 12월 달은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시 그 4.5에서 그 반반으로 갈라지면서 4.75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1월 달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4.75에서 5.0을 상당히 강하게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도 보죠. 네. 네. 그 다음도 보시면 이제 가면서 이제 5 넘어가는 숫자들이 보여요. 5 넘어가는 숫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요 그 다음 FOMC도 보죠. 그 다음까지 가면 막 6도 나오는데,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이제는 저게 아마 심리가, 지금 저 정도 심리는, 아마 연준이 원하는 심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값의 하락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연준이 저렇게 뻥카든 진카든 말을 세게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뚝 떨어지고 시장 심리가 떨어지면 연준은 말랑말랑한 얘기를 해줄 것이고, 이번처럼 주가가 지금 70 몇 년도 이후로 다우존스가 한 달간 최고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은 세게 얘기하고 계속 이런 식의 행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시장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페미지닷컴에서 제공하는 그림을 살펴보면 빅테크들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방어주인, 의학제약 그런 대로 쏘쏘했고요. 유통 이런 쪽 다 괜찮은데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 부진한 모습 보인 게 어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심리도도 살펴보죠. 심리도가 약간 좀 이상한데 심리도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안 떨어져요. 네, 채권 시장 과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 것들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이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BOE가 침체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영국 경제가 매우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장기간 침체 속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단기적으로 10%를 웃도는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경제가 침체에 이미 들어섰고 2024년 상반기까지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년 중반부터는 높은 시장 금리 경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고 2, 3년 내로는 목표치인 2% 아래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상황은 뭔가요?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경기가 아직 덜 꺾였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또 고공행진하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여력이 더 있어.
힘들지만,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리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있어 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이죠. 미국은 멀쩡하지만 다른 나라는 멍들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전체적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들은 이제 영국이라는 가까운 나라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도 뭐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냉정하게 금융시장 입장에서 정말 이기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완전 이기적이고 남들은 없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국 깨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네, 영국 깨지면은 미국한테 분명히 영향을 좀 줄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엔화 중국과 영국, 일본이 달러와 달러 국채를 파는 상황들이 오면서 달러 국채 시장이 수급적으로 악화가 되었고, 그래서 연준의 행태가 좁아졌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제한됐다고 시장이 느끼면서 반등을 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밑밥을 깔아준 데가 어디였습니까? BOE였습니다. BOE가 먼저 채권 시장이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길트채 투매하고. 그러니까 영국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데, 영국이 나빠지는 거는 정말 이기적으로 말하면 한국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미국 연준을 자극할 것이니까, 압박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연준과 시장이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심하게 우리는 가두리에 갇힌 거일 수도 있다라는 점, 특별히 미국 시장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오늘의 다양한 지표 발표를, 오늘 지표 정말 많았어요. 지표 옮겨져 먹는 데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자, 챌린지 크리스마스 고용변화 감원 계획입니다. 34만 8천 명이 나왔어요. 이전에 29만 9천 명이었는데 그것보다 한 13% 올랐습니다. 감원 계획이 늘어나고 있고요. 고용 변화율, 이것도 뭐 감원 고용 변화 이전엔 30%대 33.8%로 증가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안 늘어나요. 자, 21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21만 8천 명이었고 예상 22만 명이었는데요.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많이 안 늘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장기 이동 평균선을 좀 보자 했는데 4주 평균이 조금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1만 8,750명. 이전엔 21만 9,250명. 생각보다 고용이 자, 이런 정도 되면 꺾일 거야. 근데 이 실업수당 청구자 수 이렇게 느리게 증가되는 거 봐서는 이거 참 좀 그러네. 얘네들이 실업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그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실업수당 청구자 수를 보면은 실업률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굉장히 느리게 올라갈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대기업들은 분명히 지금 감원 계획을 밝혔고, 뭐 인텔은 5천 명, 뭐 갭도 지난번에 얼마만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용 상황들은 여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역시나 직업의 숫자는 여전히 구인난이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졸수도 봤지만 오히려 반등을 했죠. 근데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신재영 교수님과 함께한 MZ세대,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았죠. 지금 그 컨센은 뭡니까? 90년대생들의 컨센은 뭐예요? 내가 확실하게 성공하든가 아니면 유유자적한 삶을 살겠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빅테크들이 뭘 했습니까?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빅테크들 기업에게 있어서 임금은 우리 신재영 교수님께서 그때 정리해 주셨죠? 한번 찾아보세요. 주말 콘텐츠 정말 좋은 콘텐츠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존의 제조업체들이나 기존의 기업들은 임금이, 노동 비용이 비용이었습니다. 노동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 업체들에게는 이 노동의 대금이 뭡니까? 투자입니다. 투자예요. 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죠. 그러니까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 안 그렇겠어요? 이 배달업이 그러니까 이제 뭐 택시 대란이 왜 났어요? 택시 대란이. 힘들게 하루 종일 운전하고 위험하게 그냥 배달이나 하고 하루에 몇 건 하고 그냥 한 250만 원, 350만 원 사이 정도 받아가지고 나 그냥 편하게 살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입에 단내나게 하면 꽤 많이 번다고 합니다. 요즘은 조금 떨어지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짜장면집에 배달원이 하나씩 있었어요. 철가방이라고 하면서. 그럼 월급 얼마나 받았어요? 많이 못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이었고. 근데 지금 뭐죠? 빅테크들이 투자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고용 올라가고 임금 인상되고,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서비스업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돼도 안 돼요. 제가 요 앞에 있는 짬뽕집 하나 있어요. 저 짬뽕 못 먹지만 거기 장사 엄청 잘 되는 집인데요. 토요일은 쉽니다.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예. 예. 아니, 인력이 없어서 토요일은 쉽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미국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다. 그래서 고용이 쉽게 꺾이질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빅테크와 그다음에 반이민 정책과 이런, 그다음에 90년대생과 이게 이렇게 90년대생을 도매급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컨센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모든 총합이 만들어지면서 고용이 쉽게 나빠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쉽게 앞으로도 꺾일 것 같지 않고요. 다른 지표들은 꺾여도 이 지표는 굉장히 느리게 꺾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게 됩니다. 자, 그 연속 실업 청구자 수는 148만 5천 명, 이전에 143만 8천 명. 요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10월 달치 그 전에 49.3에서 47.8.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10월 달치 49.5에서 48.2 떨어지죠. 자, ISM 비제조 구매 지수 56.7에서 54.4 떨어집니다. ISM 비제조 고용 지수 많이 떨어졌어요. 53.0에서 49.1로 떨어졌고, 비제조업 기업 활동 지수도 59.1에서 55.7로 떨어졌고, 비제조업 신규 수주 지수도 60.6에서 56.5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지표들이 제조업 관련 지표들, 비제조업 관련 지표들 모두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확실히 냉각이 되고 있다는 점은 확연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PC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심리지수는 이게 쉽게 안 떨어지겠다. 왜? 고용이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뭐냐면 연준의 행동이 오버킬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즉, 야, 이거 심리도 되게 높고, 야, 기대 인플레이션 되게 높고, 하나도 안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개인들 돈 많잖아. 돈 잘 쓰네. 무슨 인플레이션이 꺾여. 안 돼. 그냥 고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조업 경기는 막 꺾이고 있는데, 이쪽에서 다른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이게 사회적 총합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그런 기조 속에서 읽을 수 없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반이민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신세대들의 어떤 그 일에 대한 철학이 바뀐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이 돈을 쏟아 부은 것이고 등등등이 엮이면서 이게 잘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뭐 이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를 높게 올릴 거야. 자, 5.25%까지 올릴까? 뭐 이래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쪽에서 파차람들이 빵빵 터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일단 외국부터 터질 겁니다. 뭐 유럽이나 이런 쪽들. 지금 한국은 일부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이거 잘 수습하면 괜찮은데 걱정이 되네요. 잘 수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금리표가 지금 준비가 안 됐고 금리를 오늘 보시면 되게 오늘은 금리의 변동폭을 보셔야 되는데요. 전일 대비 4.09에서 10년물이 4.14로 5bp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에 2년물은 많이 올랐습니다. 4.6에서 4.71로 10bp 정도가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2년물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건 1년물 볼게요. 1년물은 4.72에서 4.77로 올렸는데 이것도 올랐고 이제 단기물 쪽에서 2년물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꽤 많이 올린 상태로 있을 거라고 이제 채권 시장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4.75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5.0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걸 채권 시장이 예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는 더 벌어져서 57bp까지
아직까지 벌어져 있고요. 반면에 3개월물과 그 10년물의 금리 차는 오히려 좀 줄어들어서 1.3bp로 줄어들었어요. 10년물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3개월물은 뭐 그냥 시장 금리니까 10년물이 오르면 그건 좁혀든다라는 거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의 상황들 지금 뉴스 나오는 것 중에 현재 상황들을 한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단기 유동성 악화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흥국생명의 콜 행사를 하지 않는 건 그 콜옵 원래 이게 영구채예요. 안 갚아도 되긴 해. 이자만 더 주면 돼. 원래 조항이 그렇게 달려 있어. 그런데 관행상 한 번도 안 갚은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안 갚은 적이 없었고 과거에 우리은행이 그때가 한 12년쯤인가 13년쯤인가 11년인가 그때쯤이었는데 안 갚겠다고 해버리자 우리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1% 이상 폭등하면서 아주 그냥 정말 개판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은행이 갚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시장이 응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안 갚아요.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얘기죠. 생명보험사들이 지금 8월 달까지는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주는 입장이었어요. 금리도 높으니까 오케이 이러면서 사주는 입장인데 지금은 자기네도 단기 유동성이 말랐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2조 원을 팔았습니다. 채권을. 한 4조 원, 그 전 달에 4조 원 가까이 사던 거를. 예. 이렇게 입장이 바뀌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동성 평가 지표를 좀 완화해 주겠다. 예.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현금화 가능한 3개월 이상짜리도 유동성으로 취급해 주겠다. 유동성이 많으면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엄격한 적용을 받으면서 3개월 이하만 유동성이고 3개월 이상은 유동성 아니야 라고 하니까 유동성 비율이 작게 나오니까 재무 비율이 나빠지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율을 좀 완화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책 당국은 이렇게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일단은 레이더에 다 포착됐으니까 파리가 내 눈에 보일 땐 잡을 수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는 모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잡을 수는 있는데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처리 방법에 따라 또 결론이 달라지는 거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채권시장, 국제금리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대한 주시는 앞으로 계속 필요하고 이 위기 상황들은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고 또 한국 주식시장의 수급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 섞여 있는 한국의 시장이라는 점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11월 4일 증시학도이 TV 아침 미국 마감 순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